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소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논란이 여당 잠룡들 간의 장외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정부의 쓴소리를 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신을 언급하며 집행하니까 두 사람이 재차 반격을 한 겁니다. 잠룡들의 신경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요,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김 씨가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요, 오후 2시쯤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호중 씨의 육성을 들을 수 있나 싶었는데요.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김호중 씨 사건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뭐 현장에서 팬들도 뵀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들 하시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어가 명확히 않습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대상이. 이게 자수가 아닙니다. 뭐 자백도 아닙니다. 김호중 씨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생중계를 해서 지금 현장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김호중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인 검찰총장 권한대행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 애초부터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여준 태도는 비공개, 기습 출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3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호중 씨의 입장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현장 카메라가 지금 강남경찰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조남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나와서 비공개로 들어간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겁니다. 먼저 김효성 기자, 안진영 기자님. 네. 지금 저희가 김호중 씨 육성을 들을 걸로 기대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서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현장의 기자들도 탄식을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기습적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냈죠. 예. 그동안 김호중 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 하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내려가면서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 측은 오후 5시쯤에 이 조사가 끝날 예정인데, 그때 담당 변호인이 현장 취재진을 만나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역시 김호중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김호중 씨가 직접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변호인이 답변을 한다고 해서 김호중 씨를 향한 이런 따가운 시선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모습을 저희가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경찰의 어떤 뭐 특별 예우라든지 특별 대우라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안 기자님. 네. 소속사에서 먼저 포토라인에 서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취재진뿐만 아니라 대중들 역시 김호중 씨가 완전하게 잠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앞서서 여러 차례 대중들 앞에 서서 공연까지 했죠. 그런 김호중 씨라면, 그리고 게다가 그저께 처음으로 본인이 음주란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오늘만큼은 경찰 조사에 앞서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가
왜 이렇게 서지 않는 것이냐, 경찰 포토라인을 의도적으로 피한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대중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앞선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포토라인에 섰던 거는 고 이선균 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선균 씨 역시 3차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3번 모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심지어 본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무리한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김호중 씨 역시 오늘은 미리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앞서 이미 2번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총 3번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3번 모두 경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중들이 느끼는 경찰의 태도에 대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김호중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그동안 사고 발생 열 몇 시간 이후에 김호중 씨가 조사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뭐 몇 번 정도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음주했다는 걸 인정하고 난 뒤에 이렇게 조사받는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대중의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호중 씨의 이 비공개 출석에 경찰 관계자가 어떤 뭐 특혜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협의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평상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평상시 하던 대로예요? 평상시 하는 것보다도 아니면 저희 규정상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정혁재 변호사님, 왕 기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선균 씨의 사례가 있었고요. 과거에 또 뭐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 그런 케이스들 비춰볼 때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게 하는 거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강남경찰서 입장은 평상시 하던 대로 규정상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뭐 특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강남경찰서에서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어디 뭐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규정을 찾아보면 굳이 맞춰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런 경우일수록 오히려 더 원칙대로 해가지고 포토라인에도 쓰고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호중 씨가 공연 몇 번 해가지고 몇십억 그 사고가 난 이후에도 공연해가지고 몇십억 벌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공연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왜 포토라인에 쓰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남경찰서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기자님. 네. 지금 강남경찰서 얘기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진행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게 평상시 하는 대로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것보다도 저희 규정상 그렇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정영진 변호사님께서는 강남경찰서에서 어느 정도는 배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 앞선 연예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남경찰서에서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이거는 단순한 혐의를 넘어서 김호중 씨가 뺑소니를 했다. 그리고 음주를 했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혐의점이 어느 정도는 인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본인에 대한 입장을 내도록 어느 정도는 오히려 취재진이냐. 이거는 취재진보다는 대중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리가 필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그 김호중 씨에 대한 배려가 더욱더 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중들 그리고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고 네. 과연 이번 조사가 끝난 후에 김호중 씨 측 변호인이 나와서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그 후에 김호중 씨가 추가적으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내게 될지 그리고 김호중 씨 소속사를 대변해서 과연 변호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또 대중과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의 대응이 조금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현장 카메라가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강남경찰서 정문이고요. 여기에 잠시 뒤에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나와서 오늘 이 비공개로 가게 된 배경 그리고 한 3시간 넘게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브리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아마 이 얘기를 또 김호중 씨 변호인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좀 개요를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이요, 김호중 씨 소속사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지금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이 모두 한 3대 정도 되는데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이 3대 모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은 증거인멸 혐의로도 좀 연결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상식으로도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수사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랙박스라는 게 요즘 같은 경우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사실 공권력을 고의로 기망을 하고 또 음주를 하고도 현장만 벗어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어떤 얕은 어떤 법적 지식을 가지고 대중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센 정관 변호를 썼어도 사실 법원에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CCTV 영상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지 3시간 뒤에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안진영 기자님, 소속사는 그 사람들 우리 소속사 직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러면 누구란 건가요? 누리는 누군지 모른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특정 사고가 발생하고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되는데 하필 그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들이 마치 현장을 둘러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거 자체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소속사 관계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속사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실제로 소속사 관계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왔다면 더 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그 현장을 보기에 왔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뒤에서 교사를 했다면 분명 제3자가 봤을 때 소속사 직원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물론 그 분들이 누군지 실제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사고를 수습하려는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경찰이 이 부분 역시 CCTV 행적 추적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왜 그곳에 왔었는지, 혹시라도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대리 자수를 했다는 건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동안 소속사 대표가 내가 지시한 거고 김호중은 그걸 몰랐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를 통해서 매니저가 김호중 씨와 옷을 갈아입은 게 드러났죠. 지금 변호인요, 대리 출석을 김호중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바꾼 상태고요. 음주, 또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이런 혐의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재 변호사님, 네네. 또 거짓말이 들통난 건데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예. 옷을 갈아입었는데 몰랐다라고 한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죄라기보다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는 음주해가지고 사고를 갖다 냈죠. 뭐 술 마신 것까지야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사고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을 갖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내가 음주운전했다, 내가 사고 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매니저잖아요. 가수하고 스타인 가수하고 매니저하고 사이는 울트라 갑과 을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엄청난 갑질이고요. 매니저가 대신 범죄자 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소속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시한 거는 나고 김호중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니까 이거는 대국민 상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엄정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이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가지고 진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안진종 기자님. 네. 지금 김호중 씨의 음주량을 지금 경찰이 측정을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도들 보니까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따른 그런 보도들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복수의 동석자가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김호중 씨의 음주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음주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걸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지금 혈중 알코올농도 0.03%가 넘어야지 음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호중 씨가 17시간 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되지 않았죠. 결국 이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나와야지 역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동석자들을 상대로 이것을 확인하고 있고 오늘 김호중 씨가 직접 조사를 받고 있죠. 여기서 분명 경찰은 어느 정도의 술을 얼마나 마셨나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동석한 이들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은 대면해서 이 부분 역시 확실하게 가릴 조사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아마 이 김호중 씨 변호인에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변호인, 저희가 알기로 호화 변호인단 꾸렸다라는 보도들 많이 나왔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변호사가 맡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조 변호사가 검찰총장 대행 출신의 조 변호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설명을 할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나와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면 김호중 씨 측의 공식 입장을 여러분께서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엇나간 팬심 지적을 받아왔죠.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도요. 지금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통감하는 분위기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팬카페 운영자가요. 어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가수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지금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대처에 실망한 팬들이 탈퇴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고 있답니다. 과거에 이 김호중 씨가 본인의 팬클럽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음악하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하지 저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게 음악이다라고 해준 사람들이 우리 아리스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수 김호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김호중 씨의 팬클럽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엇나간 팬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 여론이 싸늘해지고 그걸 또 팬클럽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것만 300명 이상이 탈퇴했답니다. 네. 실제로 원래는 15만 600여 명의 팬인데 하루 만에 지금 15만 280명 정도니까 한 300명 정도인데요. 초창기 분위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가수를 자기가 좋아하는 팬을 옹호하는 글들이 다수였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하루 하나씩 어떤 그동안에 어떤 술을 먹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말하자면 공연을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이 아마 팬들 스스로에도 조금 통감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김호중 씨를 이렇게 편들어서 될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네. 또 실제로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까지 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팬들도 이제는 조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추세로라면 매일매일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요. 또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KBS는 빠졌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필하모닉하고의 오케스트라 경연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쪽 공연에서도 취소하는 그런 사태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지금 어쨌든 300명이라는 숫자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김호중 씨의 팬클럽의 그런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하루 동안 줄어든 수가 300명 정도인데 이 사건이 불거질 초창기만 하더라도 15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불거지고선 1,000명 이상이 이탈을 했으니까 꽤 많이 이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4만 명 돌파하고 15만 명까지 돌파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이탈을 했다는 거는 꽤 많은 이들이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명 이 팬덤을 두고선 방탄 팬덤이다, 콘크리트 팬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팬들은 그럼에도 믿는다, 끝까지 지켜보자,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1,000명 정도는 그나마 중도층이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15만 명이 김호중 씨를 향해서 여전히 그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김호중 씨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언론의 입장문을 냈는데 이거보다도 먼저 이 팬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언론의 입장을 낼 때는 반성한다, 후회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건조하게 있었지만 그 앞서 팬카페에 올릴 때는 본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오겠다, 이 고향으로 오겠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의 복귀 의사를 더 많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즉 본인의 팬덤을 해서 내는 소리는 일반 대중을 향한 목소리는 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김호중 씨를 바라보는 팬들 역시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호중 씨가 이제는 내가 음주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죠. 그러자 어제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과문 내용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의 의견이 마치 팬덤 전체의 의견인데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통함을 느낀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김호중 씨의 잘못이지만 여전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김호중 씨를 지키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팬덤이 일반 대중이 볼 때는 김호중 씨를 더욱더 따갑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금 안 기자님 말씀 주신 이 김호중 씨 입장들, 팬카페에 올린 입장들도 지금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이번에 경찰서 조사 받을 때 어떤 입장을 낼지가 굉장히 주목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로 받았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요. 대신에 지금 소속사에서 사과를 하고 변호인이 아마도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가 나오지 싶은데 조 변호사가 잠시 뒤에 김호중 씨의 입장 그리고 경찰의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 현장에 저희 생중계 카메라가 가 있고요. 이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잠시 뒤에 전해드릴 겁니다. 안 기자님. 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김 씨의 그 모교 경북 김천에 있는데 이 김천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김천시의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김호중 씨를 기념하는 그런 골목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걸 철거해라. 이런 문의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더라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오늘 김천시청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나 혹시 철거를 하는 게 맞느냐는 문의 전화는 꽤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김천시는 이 소리길을 없앤다는 입장은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소리길은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이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왜 이곳에 조성이 됐냐? 김호중 씨가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이 성악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호중 씨 일종의 이곳이 본인의 연예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김천시 내에서 김호중 씨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6월 1일, 2일 공연이 잡혀 있는 것이 바로 김천이라는 거죠. 즉 김호중 씨의 인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김호중 씨가 공연을 강행할지 여부도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연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주최사이자 주관사입니다. 즉 김호중 씨가 마음만 먹이면은 위약금에 대한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공연인데 이게 만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거든요. 그 매출 규모만 거의 20억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이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김천시에 있는 소리길까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사회부 기자들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직접 잠시 뒤에 나와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소속사 관계자들이 하고 있답니다. 김호중 씨가 아니면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나와서 잠시 뒤에 그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조만간 브리핑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이렇게까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는 모레부터 24일까지 공연을 강행하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 달 공연도
이거는 무료로 공연해서라도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 기자님. 네, 지금 현장 카메라입니다. 예, 저희가 변호인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연결해 드립니다. 안 기자님. 네. 김호중 씨 측은 무료 공연이라도 해서 공연을 마무리하겠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공연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 소속사가 주체나 주관사가 아닙니다. 즉 출연자인 거죠. 여기서 김호중 씨가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여기서 만약에 김호중 씨가 출연을 안 하게 되면은 단순히 출연료만 받지 못하는 걸 떠나서 김호중 씨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에 위약금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볼 때 김호중 씨는 여기에 출연하는 것이 본인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김천 공연 같은 경우도 무료로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 이렇게 대중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료 공연이라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중 전반적인 인식을 보기보다는 결국 그 표를 사서 지금 쥐고 있는 팬덤을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대중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는 김호중 씨가 더 이상 대중적인 공연을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스스로 멈추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소속사는 최소 수수료도 우리가 떠안고 개런티도 안 받고 무대에 오르겠다 하지만 KBS 교향악단이 우리는 김호중 씨의 출연 회차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이런 손절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음주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솔한 그 사과와 반성의 어떤 그 언행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출두를 하면서 말이죠. 과거에 그 특권층이 그냥 좀 조용하게 몰래 뭐 경찰이나 검찰 출두할 때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호중 씨 강성 팬덤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요.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저희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뻔뻔함, 적반하장격 태도, 그리고 무조건 나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강성 팬덤의 그 등에 올라타가지고 끝까지 뭐 우겨보고 뭐 나름대로의 뭐 진실을 그러니까 일반 그 대중이 생각하는 다른 그 팩트를 가지고 진실이라고 우겨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치권의 그 병리 현상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연예계까지도 확산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회의 그 평균적 도덕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살아있다면 저런 식으로 그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억지스럽게 저 공연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저러면 저럴수록 본인들이 나중에 이걸 털고 다시 일어서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정치권과 연결해서 또 신지호 의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조간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팬덤 방탄에 기댄 사회 병폐 종합 세트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거짓말이라든지 버티기라든지 동정심 유발하기라든지 고위 전관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법 리스크 대응 수법,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의 병폐가 김호중 씨 사건에도 드러난 거 아니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세상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한테만 소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확정 편향이랄까 또 집단 착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예능 활동이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치유하고 조금 더 평화와 좀 넓은 세계와의 만남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정치계가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흐름과 다른, 사실은 민심, 당심,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민심과 다른 당심,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통념과 어긋나 있는 팬심,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행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 좀 더 깊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번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한 번쯤 내로남불 현상이라든지 집단 착각 현상이라든지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안 했을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좀 스스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될, 자문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수의 열광에 취하면 다수의 상식에서 멀어지는 법이다. 이런 오늘 문구도 전 눈에 띄었습니다. 안 기자님, 네. 다시 한번 지금 공연 상황으로 좀 돌아갔어요. 네. 티켓 취소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데 원래 앞둔 공연이 한 2만석 정도, 이게 전부 다 매진이었답니다. 전석이.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7천석 정도 남아 있다. 이런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7천석 정도는 아마 환불 처리된 것 같아요. 네, 맨 처음 이 공연이 오픈이 되고 나서 2주 전에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때 이만석 매진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매진이 아니라는 얘기도 꽤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취소표가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번에 김호중 씨가 본인이 음주라는 게 맞다라고 인정한 후에 갑작스럽게 취소표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발표한 후에도 오늘 아침 확인했을 때도 취소표가 많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남아있는 14,000표를 구매한 사람들도 적잖이 김호중 씨의 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앞서 있던 공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김천 공연 역시 만석이 모두 매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팬카페 회원만 해도 15만 명이 넘죠. 결국 김호중 씨가 이 공연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라도 내가 무대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결국 이 14,000표 중에 김호중 씨의 팬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 팬들이 더욱더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본인이 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김호중 씨가 내가 하차하겠다, 출연 못하겠다고 했고 취소표가 속출하게 된다면 결국 주최사는 어떻게 할까요? 김호중 씨를 상대로 개인적인 이런 비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신이 위약금을 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딱 고려했을 때 김호중 씨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서라도 이 공연을 강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욱더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정영식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위약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또 개런티를 포기해서라도 출연을 강행하겠다라는 시각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일리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때려놓고 노래 불러주겠다 이런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김호중 씨의 그 음주 측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판단한 바로는 혐의가 6가지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죄,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 특가법상의 위험 음주운전 치상죄, 거기에다 교통법 위반죄 있고요. 운전자 바꿔치기 했으니까 범인 도피 교사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메모리 파손했으니까 증거인멸 교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하고 검찰에서는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합니까? 지금 김호중 씨가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팬을 갖고 있는 스타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건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게 무료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제정신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범죄자들 이렇게 판치는 그다음에 유권무죄 그 뭐 유전무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는지 저 잘 모르겠고요. 예.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검찰총장도 이야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 이거는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하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영 기자님. 지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씨를 영구 퇴출시켜달라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KBS 시청자 게시판에 올릴 내용이라고 적합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K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김호중 씨의 출연 분량을 최대한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호중 씨가 연예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의견을 여기다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변호사들의 이 변호 과정입니다. 왜 이혼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연예사건도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무죄를 받아도 이 국민 여론 재판에서 패하게 되면은 이 복귀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형량을 4년 받았다고 해서 자숙 기간도 4년인 건 아닙니다. 본인이 형량을 마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본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점점 더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김호중 씨가 최종 재판까지 가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긴 복귀까지의 자숙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에 영구 퇴출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를 해나가다는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민심을 돌아서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김호중 씨가 과거에 정말 힘든 시절에 나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과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약도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술을 의존하게 되고 그런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를 욕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은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호중 씨가 이런 인생의 역경을 딛고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가수가 됐기 때문에 대중이 더 열광했던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것도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는 그런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더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지금 본인의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무대 안의 김호중과 무대 밖의 김호중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호중 소속사의 전략은 김호중은 살린다. 누구 하나 희생시켜도 어쨌든 김호중만 살아남으면 재기할 수 있다. 좋은 김호중과 나쁜 김호중을 나누고 있다. 지금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건 다 나쁜 김호중이 한 거고 좋은 김호중은 다시 옛날처럼 어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그 서사가 반복될 거다. 안 기자님, 저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 주신 것과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소속사의 잘못된 처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속사에서 맨 처음 팬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아티스트를 지키겠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 행위까지 해가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김호중 씨를 지키겠다는 행위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를 지켰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더욱더 많은 대중들의 실망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했을 때 그 부분은 방금 전문가의 얘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김호중 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내기에 저러느냐 하는데 김호중 씨가 앨범을 냈을 때 많게는 장당 100만 장 넘게 팔립니다. 이 경우 매출은 150억 원 이상이 되고요. 지금 공연도 한 번 열 때마다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매출이 나죠. 1년 매출로 따졌을 때는 김호중 씨가 최소 200억에서 300억 이상을 낸다는 거죠. 예. 즉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데 이런 김호중 씨만 지킨다면은 다른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도 우리 회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그릇된 잘못된 판단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지금 경찰서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싶은데요. 김호중 씨가 과거에 힘든 시기에 이분을 떠올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좀 살아계셨으면 네. 굉장히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도 있고 네. 또 저한테도 사연이 있는 곡인지라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진짜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네. 뭐 항상 인사 잘해라. 어디 가서 나중에라도 박수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남하고 다투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막 해주셨었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었죠. 네, 잠시 뒤에 김호중 씨 혹은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강남경찰서 앞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속 현장에 카메라를 두고 나오는 대로 생중계로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정옥재 변호사님, 네네. 지금 안에서 오늘 어떤 얘기가 좀 오가겠는가라는 좀 예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음주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쟁점을 다투고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혐의는 뭐냐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은 위험 운전 등 치사상죄가 있거든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음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은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러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부터 15년까지 그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가 저 비싼 차를 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네. 운전했습니까? 그 중앙선 침범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차대차로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상대방 택시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23시 44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 44분이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게 과연 정상적인 운전이었는가? 운전을 저렇게 하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김호중 씨가 자백했듯이 음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뭐 다른 범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입증되고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갈수록 형이 강해지긴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김호중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벌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 교수님, 정 변호사님, 아까 전에 김호중 씨가 이 개런티를 포기하면서도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면서 경찰이는 우리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어떤 영장을 빨리 치지 않고 이런 수사를 좀 미진하게 더디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음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음주 그런데 사실은 음주와는 상관없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고 미조치죄나 도주 차량죄는 음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정황상 술을 마신 것이 뭐 CCTV에도 나와 있고 대리기사도 부르고 유흥주점에 또 같이 여러 뭐 그 연예인들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던 것이 확실했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실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이 왜 구속이 되냐면 범죄 혐의만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으면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의 요건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김호중 씨는 뭘 했습니까?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칩 파손하고 없애고 한 것이 그게 증거 인멸을 갖다가 한 거고 심지어 그 운전자까지 교체하려고 했던 걸 봤으니까 이거는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 가 있는데요. 저희 예상보다 지금 변호인이든 김호중 씨 본인이든 나오는 게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 얘기를 좀 다뤄보면서 현장 모습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에 대한 논란입니다. 강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요. 강형욱 씨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또 강 씨의 언행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요. 먼저 퇴사 후에 강영욱 씨에게 급여로 10,000원도 안 되는 9,670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안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강영욱 씨 하면은 개통령이라고 불리죠. 네. 대한민국에서 반려견들을 가장 잘 이해해서 1,000만 반려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이들에게는 갑질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특히 지금 저 퇴사자에게 급여 9,670원 입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일각의 주장이라는 걸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 올해 1시간 시급이 9,860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도 9,620원이죠. 예. 9,670원은 그거보다 조금 넘는 수치인데 이게 1시간의 그 시급도 아니고 퇴사자에게 급여로 저 정도로 입금을 했다는 거죠. 즉 본인이 그렇게 개를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작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런 제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 변호사님. 네네.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급여로 준 거에 대해서 강영욱 씨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래서 급여를 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강영욱 씨의 입장도 잠시 뒤에면 나온다고 해요. 그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이유로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당장 그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그 김보건 기자가 일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연봉을 뭐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어떤 달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나? 그렇게 하면서 아유 이번 달은 한 10,000원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고용계약서 같은 게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방송국에 개가 출연해도 그 개에 대한 그 출연료도 이렇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영욱 씨의 입장도 잠시 뒤에 나온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요, 나 때는 이러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다. 라면서 견습생들한테 조언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나 완전 꼰대 같은데 그러면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훈련사의 벌이가 한 그 당시 90만 원, 80만 원 그랬거든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게 망하면 아내랑 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나 진짜 죽어라 했어요. 연습생으로 훈련소 들어갈까 하는데 좋은 방법인가요? 사실 저는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식으로만, 글로만 훈련을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인데 제가 좋아해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의견 훈련소에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그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뭐 견습생으로 꼭 들어가서 일을 해보라는 거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의 얘기는요. 보시면 강영욱 씨 회사의 전 직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 씨로부터 이런 폭언을 당했다는 겁니다. 숨도 쉬지 말아라.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저거 역시 현재까지는 강영욱 씨의 회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의 주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일종의 열정페이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돈을 적게 받아도 여기서 배워서 더 성장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넘어서 저 정도는 폭언에 가깝거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영욱 씨 조금 전에 본인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으로만 글로만 훈련을 배우는 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적어도 저런 발언을 강영욱 씨가 진짜로 한 게 맞다면은 그런 예의를 글로조차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걸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논란이 불거진 지가 벌써 어제 오늘 사이에 거의 24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저 주장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대중들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강영욱 씨의 명예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직원들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KBS에서도 지금 강영욱 씨가 출연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할지 여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저희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릴 겁니다. 자, 대통령의 갑질 또 폭로 두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배변 봉투에 담은 명절 선물. 이건 어떤 겁니까, 안 기자님? 저거는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네. 배변 봉투라면 아시겠지만 반려견들의 이런 배설물을 담는 통입니다. 근데 거기 그 봉투 안에다가 명절 선물로 햄 6개를 넣어서 내가 선물을 받았고 그걸 받았을 때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예. 이 역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욱 씨가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할 만큼 굉장히 큰 명예훼손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런 일이 불거졌다면은 이 배변 봉투를 받은 그 사람이 받았을 심리적인 충격을 어마어마할 건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이번 곧 해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강영욱 씨가 어떤 입장을 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도 정말 이 얘기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뭐 명절 선물하면은 통조림 햄, 뭐 식용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서도 포장을 잘해서 이 박스로 해가지고 정성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영욱 씨의 직원들 얘기로는 이 강영욱 씨가 그런 뭐 통조림을 낱개로 뜯어가지고 그거를 강아지 배변 봉투에 담아가지고 전달했다. 이건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충격적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뭐 선물 자체야 뭐 햄 6개가 요즘에 그렇게 말해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뭐 꽃바구니 같은데 또 그래도 작은 글씨를 그동안에 수고했다. 우리가 내가 충분히 너를 말하자면 보호하고 대우해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카드라도 하나 쓰면 네. 그 자체 선물 스팸 6개 요즘 뭐 그게 큰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소중하게 갖고 갔을 거예요. 더 들어가서 보면 평상시에 저분이 직원들을 굉장히 잘 그야말로 스킨십도 잘하고 존중하고 그랬으면 설령 배변 봉투에 주더라도 웃으면서 가져갔을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있는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대하고 머슴처럼 하고 라떼 내 때는 뭐 공짜로 일했어. 니네들은 그래도 6,000원이라도 9,000원이라도 주잖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선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마지못해 생색 내는 식의 어떤 저렇게 배변 봉투에 집어넣고 주는 것. 그래 놓고도 나는 너를 잘 대해주고 있어. 옛날보다는 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대에도 맞지 않고 또 실제로 안과 밖이 너무 다른 것이죠. 네. 밖으로는 굉장히 개를 잘 다루고 전문가로서 또 뛰어난 스타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서는 사실은 인간적, 인격적 모독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한 번쯤 터져야 될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강영욱 씨가 유튜브에서 직원들과 관련해서 한 말은 지금 이 직원들의 증언과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10만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거는 출연한 것뿐이 없고요.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셨어요. 추석 선물 세트 우리 직원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빨간색 드리면 좋아하더라고요. 선물 받으러 오너라. 자, 나는 지방에 내려간다. 나는 어른들을 만나러 간다. 어른들을 만나. 그러면 큰 거. 자, 추석 해피 추석. 참 그동안 나왔던 강영욱 씨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다른 이미지의 지금 얘기여서요. 폭로여서요. 저도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직원들의 폭로 세 번째입니다. 네. 자, 이거 말고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겁니다. 안 기자님. 네. 훈련비를 늦게 주면 개를 굶겼다. 지금 이분이 개에 대한 사랑, 동물에 대한 사랑, 동물에 대한 훈련, 동물의 눈높이에서 훈련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개를 굶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아까 수식어가 개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본질은 누구보다도 개를 정말로 살뜰하게 아끼는 그런 훈련사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하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한 댓글에 따르면은 훈련소에 맡긴 개의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 당한 그 개의 종과 이름까지 기억한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래 사료를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 강영욱 씨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반려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려견을 정말로 종이 아니라 주로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장대로라면은 결국은 강영욱 씨 역시 맡겨진 보호를 원하는 개 역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돈벌이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강영욱 씨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걸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요. 증거가 있다면은 이런 지금 강영욱 씨의 행동들 동물 학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요건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동물 학대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굶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학대가 뭐 굳이 때리거나 뭐 그런 가혹행위를 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줘야 될 그런 그 사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에게 반려견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강영욱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런 식으로 그 개를 반려견을 잘 케어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명세도 얻고 돈도 벌고 그랬던 사람인데 앞에서는 마치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가장 그 뭐 강력하게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 갑질의 폭로들 하나, 둘, 세 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런 폭로들을 접하면서요.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싶은 직원들에 대한 강영욱 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평소에 우리 훈련사님들 훈련 어떻게 하나 이렇게 몰래 앉아가지고 지켜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훈련사들이 되게 싫어요. 같이는 잘 안 하고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랑 먹는 거. 지금 그래서 저 일부러 제가 피해서 먹어요. 식사할 때도 네. 일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난 일 얘기는 안 하고 훈련 얘기하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 부위원장님, 보신 것처럼 직원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 찾아보면 전직 직원들이 이제 증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쉬는 날에도 과한 심부름을 시키고, 그다음에 폭염이나 막 폭설이 왔을 때도 과한 노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 반려견의 어떤 보호자들이 있을 때 면전에서 모욕 주기도 하고 인격을 폄훼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장님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싫을 것 같은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강영욱 씨가 직원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그 계약서에 비밀 엄수 조항 같은 것을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비난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말을 하기가 상당히 무섭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반려견 훈련사라는 이 직업 자체도 업계가 매우 좁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있는 강영욱 씨가 또 이런 이 사람의 앞길을 조금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움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런 직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강영욱 씨와 회사 측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만 하루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영욱 씨의 입장이 나올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그래픽 보시면요. KBS의 반려견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게 강영욱 씨가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20일 결방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지금 워낙 비판적인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폐쇄했고 다음 주 방송 여부 미정인데
지금 반려견 동반 트래킹 행사에도 강영욱 씨가 불참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저런 이제 증언과 폭로가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그 복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그 류의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저게 허위 사실에 입각한 폭로였다면요, 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바로 그냥 빼박이 되니까. 그런데 근데 뭐 지금 만 24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뭔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 느낌상 뭔가 전전긍긍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고 뭐를 해나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솔루션이 딱 안 보이니까 좀 이게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만약 이 폭로와 증언이 사실이라면 강영욱 씨는 단순한 갑질이 아니고요, 거의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 소시오패스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KBS 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이 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중요한 뭐로 등장시킬 때 우리가 인사검증할 때 말이죠,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게 평판조회입니다. 예. 주변인들에게 그 사람이 평상시 그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평판조회는 공직자들 인사검증에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 강영욱 씨의 어떤 그 영향력은요, 웬만한 공직자 몇 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주요 방송의 주요 캐릭터로 등장시킬 때는요, 방송사 측에서도요, 이런 평판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정치권의 영입 대상으로 또 거론된 그러니까요. 뭐 저 정도 되면은, 저 정도 유명세면 뭐 어느 당이건 비례대표 한 자리는 어렵지 않게 얻을 것 같아요. 네. 그 비례대표의 어떤 자질이라고 하면 동물 사랑, 동물 보호 이런 쪽으로 아마 비례대표 얘기가 오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혀 딴판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안 기자님, 네. 방금 자막 나갔습니다만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 강영욱 씨 입장이 나와야지만 이거를 어떻게 폐지한다든지 뭐 출연자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영욱 씨 측이 어떤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앵커께서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니까 정규 방송이 펑크가 난다, 결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어제 강영욱 씨가 출연하는 예능이 갑작스럽게 결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지금 붙어있는 광고주 측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방송사는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는 강 씨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은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김호중 씨의 잘못된 해명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강영욱 씨 측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즉, 더 이상 어떠한 논란이 없을 만큼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강영욱 씨 영상을 봤는데 이런 딱 보면은 선물도 정말로 잘 건네주는 것 같고 직원들을 네. 배려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네. 9번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에 그런 일을 행동을 했다면은 갑질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잘 해왔어요라는 얘기는 결코 해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 아까 본인이 이 훈련비를 늦게 주면 개를 굶겼다라는 주장을 했던 그 댓글을 쓴 사람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고소당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순화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폭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본인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뭐 전직 직원들의 증언대로라면 뭐 동물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직장 갑질, 뭐 폭언 이런 것들도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직장 갑질에 대해서 특히 오너가 그 돈을 그 월급을 준다는 이유로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그 회사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고 그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질 수가 있는지 김호중 씨 건도 그렇고 그 강영욱 씨 건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나름대로 공인이라고 그다음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실상이 이런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사건 사고 모습 저희가 좀 2개 연속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현장 카메라가 아직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습니다. 아직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 취재진에게 듣기로는 17시, 오후 5시쯤에 변호인이 먼저 나와서 오늘 비공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한 3시간 정도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 이런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상황이 지체되는 그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도 그 소식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현장 카메라는 계속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습니다. 변호인 김호중 씨가 나오는 대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정치권 소식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정부가요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내놓았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논란이 여권 내 공방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까지 설전에 설전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하겠습니다. 당대 관계에 대해서 좀 일부 삐걱거렸다 이런 말도 있고 민심이 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화, 토론, 그리고 시간이라는 마법이 있어요.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자, 공격을 한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지난 주말에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SNS 글을 올렸지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잘못된 처신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면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왜 처신 운운하느냐라고 맞불을 놓은 거고요. 조금 전에 다시 오 시장이 처신이란 표현은 내가 정제가 안 된 표현이었다라면서도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 내는 거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논란, 이 공방, 이 사건, 한동훈과 오세훈, 오세훈과 한동훈의 시선에서 모두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먼저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요. 오세훈 시장의 공격에 대해서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자기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 숱한 공격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는 직접 입장내고 설전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 표현을 썼어요. 평상시 굉장히 온화하고 유연한 오세훈 시장 답지 않은 어떤 그 단어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론 제기는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설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거고 근데 오 시장도 그 이후에
저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입장 내놓지 않았습니까? 처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선택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오 시장이 두 번째 거기 SNS 글에서는요, 아니 중진 정도 되면 용산이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그 요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를 통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본인들의 입장을 그 요로를 통해서 조용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공중전으로 해갖고 이렇게 약간 당정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가, 그런 점에서 처신이 적절치가 않았다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거는요 오세훈 시장의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 짚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조차도 당정 협의가 없이 이게 졸속으로 결정됐다 하는 걸 인정했고요.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당정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앞으로 당정 협의 없이 이게 국민적 우려와 뭐를 야기시키는 이런 민생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게 될 경우는 주저없이 비판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우리 서울시 정무부시장 얘기만 김영주 의원님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요, 해외 직구 문제 비판한 건 한동훈 위원장만 한 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도 했고요, 유승민 의원도 했고요. 굉장히 여권에서 발빠른 비판을 했었는데 저희가 오세훈 시장의 그 처신 문제에 대한 타겟이 누군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 전직 여당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당 중진들이라고 쿼트를 했는데 저희가 이 누구냐,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선 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여당 대표도 중진 아니냐. 전직 여당 대표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 시장이 왜 갑자기 처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을 직격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잘 안 되는 집안의 모습이죠. 실제로 정말 책임 있는 여당의 중진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 당의 정책위원장한테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더 나은 바람직한 모습은 대통령이 민생 체험을 할 때 저런 주제로 한번 젊은이들과 얘기를 하고 직구를 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 보면 단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마땅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말하자면 서울시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 중소기업의 문제 혹은 이것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유해 환경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규제해야 된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으로서 행동을 했으면 그것으로서 좋았을 거예요. 서울시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시민들의 어떤 안전, 특히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야 되는데 더 하나 나아가서 대선 주자로서의 입장을 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겁니다. 나도 대선 주자로서 앞에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입장 차이로서 대결적인 두 가지 양가적인 행동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고 서울시장으로서 나의 입장은 사실은 오히려 첫 번째 정부 입장이 맞다고 본다라는 것으로서 좋겠다면 누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거대로 하면서도 처신에 대해서 뭉뚱그렇게 이번에 대선 주자들 일반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또 하나는 지금 시점상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일본 네이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치 일본에서 뺨 맞고 중국에 핫불이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특히 왜 저런 한동훈 위원장도 저런 문제를 그냥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또 정부는 마치 오해가 있겠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에 철회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정말로 오세훈 시장의 첫 번째 얘기처럼 당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제대로 된 시민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정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있는데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좀 논란이 됐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 시장 본인이 저희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만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니는 좀 가만히 있으래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온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논란에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세훈 시장 본인이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하면 보여주기냐. 논점을 지금 오 시장이 일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 시장 얘기는 결국 우리더러 여당 중진들더러 SNS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SNS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유승민 전 대표든 그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이 국가나 나라나 당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KC 인증 관련해 가지고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KC 인증을 요구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뜩이나 가뜩이나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조인인데 오세훈 시장도 법조인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KC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KC 인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법이 어떤 법이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데 그 법에 따를 때 이렇게 KC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KC 인증의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구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같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KC 인증이 요구가 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이 해외 직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정지도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사흘 만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말을 많이 아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는 부쩍 한동훈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들이 늘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죠.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심판론이 더 세 보이죠. 아무래도 그 점을 언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폄하냐 비판이냐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고요. 오 시장, 2년 전에는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좀 달랐습니다. 그 모습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분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하신 몇 가지 워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행보도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전에는 기대가 생겼었는데 총선 거치면서 다시 비판적인 태도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그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설사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여권의 대선 인기 여론조사 1위 주자가 될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은.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저 하얀 옷 입고 나왔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의 발언이고 예. 지금은 이제 앞서가는 선두주자 한동훈을 좀 후발 주자인 오세훈이 어떻게 좀 이렇게 따라잡고 뭐 하느냐. 그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지지자들의 물음에 무엇이 국익에 맞는지 라면서 짧게 답변했다는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밖에서 보시기에요. 이 해외 직구 금지 이 사건을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여권의 자명들이 다 달라붙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설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설전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의 성격으로도 느껴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권 주자들의 견제가 심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세훈 시장과 어떤 정부의 방향이 정책적으로는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미숙했던 거는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미숙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으로 해서 공산품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 덤핑으로 다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사실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되게 아동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아마 4월 달부터 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본인의 말처럼 어떤 여당 중진원의 처신이란 말까지 할 필요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건데요. 예. 어쨌든 이런 정책을 가지고 대권의 주자들이 설전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인데 저희 이제는 캐시 인증이라는 어떤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대권 주자들끼리 서로 헐뜯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쓴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직구 문제로만 벌써 글을 2개나 썼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방향이 맞는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이 얘기요. 한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대주주들이 농지 개혁에 협력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론이었다고 폄훼하기도 합니다만 농지 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 공업, 서비스 사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50년에 이걸 할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만든 정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선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요. 지금 한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땐 정교해야 한다.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규제 문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또 작은 정부 이런 게 보수주의 이념과 좀 이어지는 논란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합당한 이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개인들이 내가 내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프로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은 프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는 좋고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악결과를 미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 그런데 이런 결과가 발생했어.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요. 네. 야당에서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정부의 여러 가지 기관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고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이번에 그 해외 직구 관련해 가지고 그 별로 그야말로 이건 탁상행정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만 끼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늦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총선에 여당이 패배한 것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을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때리고 있는 분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이번에 내놓은 말은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차지하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요. 이 얘기는 탈당을 시사한 거죠. 신지호 의원님. 네. 새살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어도 한동훈이 대표인 당에서 못 있겠다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오늘 저렇게 당의 터줏대감임을 자처해왔던 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거는 떠나겠다. 이 당을 떠나겠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첫날까지 매듭 지을 건 지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7월부터 여름으로 따지니까 6월 말일까지는 거취를 결정하겠다 하는 건데 그게 7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7월 전당대회면 말이죠. 6월 말까지 그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후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한동훈이 후보 등록하면 어차피 한동훈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 그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표현들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왜 저랬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 총선 참패의 책임자로서 한동훈 위원장 때리기에 열중해갖고 이번 기회에 차기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한동훈에게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타격을 좀 줘보자 하는 게 홍준표 시장의 의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 의도가 안 맥혔어요. 오히려 홍준표의 한동훈 때리기는 한동훈 띄워주기로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귀결이 되면서요. 번번이 본인의 이런 것들이 맥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사람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요. 이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이 당이 정말 이거는 문 닫아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최근에 굉장히 수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이 당이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로 그런 위기라면은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나서면 어떠냐. 왜냐하면 현행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시도지사도 충분히 출마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봤자 자기 자신은 안 될 거라고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건지.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올 것 같으면 나는 이 당에서 나가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매듭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부연 설명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경선 때 당심에서 떨어지면서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거리고 있다. 그리고 지옥으로 몰고 간 애를 떠받들고 있다. 배알도 없다. 그러면서요. 총선 말아먹은 또 애한테 기웃거리고 있는 당 가망이 없다. 라면서요. 중진이란 사람들이 애 눈치나 보고 있다. 또요. 검찰 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을 야기했는데 검찰에 기대서 연명을 하겠다는 거냐. 또 탄핵 때 없어져야 했을 당을 내가 살려놓았더니 허우적거리고 있다. 여기가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매듭을 짓는다 이 말이 당을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이야기는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면서 홍준표, 그다음에 그 조정훈 이런 분들이 한동훈 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정도의 어떤 견제 정도로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서는 사실 아까 앵커가 읽었지만 지난 대선 때 벌써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미 헤어질 결심을 서서히 했는데 지금 당이 되어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결국에는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정치 초짜가 다 당을 먹었고 이번엔 또 그렇게 이번 선거도 다 망쳐놓은 사람이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모양새라면 나의 입장에서 내가 들었을 말한 어떤 여유가 없다는 거죠. 룸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럴 바에야 내가 왜 둘러리를 서겠냐. 또 하나는 이것은 처음의 내용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판짜기 한동훈 말하자면 새로운 당을 고립시켜서 분당의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문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대통령도 때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때리는 모습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혼자서 고립해서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라는 것까지 고민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대 결심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대통령과 뭘 한들 내가 이익 볼 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판단이라는 측면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방금 신재호 의원 얘기한 것처럼 그럼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에 도전하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한판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순간 이제는 상당히 또 새로운 말하자면 논란에 대구 경북의 어떤 행보가 하나의 당의 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홍 시장의 얘기가요. 조금 전에 올라온 아주 따끈한 홍 시장의 주장입니다. 지금 뭐 탈당이라든지 당 해체라든지 이런 말씀을 홍 시장이 하고 있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당에 보이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어른이신데 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의 어른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어제 신재호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게 홍 시장 화끈한 경상도 남자인 줄 알았는데 방송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쫄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당대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홍 시장 지금 당 해체, 탈당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홍 시장님이 탈당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여든 야든 이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성공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게 전 진짜로 이해가 되지가 않고 도대체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홍 시장님의 그 종국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2027년에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그 보면 홍 시장님이 뭐 총선 말아먹으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언제냐? 몇 살 때였나? 봤더니 46살 때였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때가 언제냐? 49살 때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50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50살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 애란 말을 계속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 정치인이 어떻게 큰 대권을 노리겠다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과연 뭐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어떠한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매듭을 짓겠다라는 홍 시장의
그런 얘기에 대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하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상의는 하고 말했을까? 사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을 이끌었었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못했으면 98석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잘했으면 118,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러면 당을 해체한다, 뭐 탈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한동훈의 국민의힘, 그러면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러면 홍준표 신당이 생기는 겁니까? 그럼 그야말로 다당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엄포를 놓아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도록 압박하거나 아니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한테 제대로 판단해라.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를 경고하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초반부터 이 김호중 씨의 이 수사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김호중 씨와 변호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저에게 전해진 소식은 오후 5시에 나와서 브리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2시간 가까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입장을 전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호중 씨가 그리고 김호중 씨 측이 이렇게 브리핑이 늦어지는 이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어진 뉴스9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